마음을 엽니다. 지편을 엽니다. 불통의 시대를 넘어 새로운 아침을 엽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 광고 듣고 시작하죠. 트랙스타 시작! 국민 모두 함께 하나, 둘, 셋, 넷. 숨을 한번 크게 마시고 가슴을 활짝 펴세요. 한 걸음, 두 걸음, 국민 모두 함께 걸어가요. 지금까지의 아웃도어를 넘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스타. 트랙스타. 여보세요? 대리운전이죠? 저 배우 박소연인데 소문 듣고 전화했어요. 2588 기사님 빨리 보내주세요. 좌우로 정렬 좌우로 정렬 2588 2588 좌우가 같네 좌우가 같아 2588 2588 대리 부르셨죠? 어머 기사님 세상에 이런 일이 2588 2588 굿네이버스 홍보대사 고아라입니다. 민균의 4남매 이야기 들어보실래요? 찬바람이 송곳같이 파고들던 낡은 흙집. 민균의 4남매는 전기장판 하나로 추운 겨울을 견뎌야 했습니다. 하지만 좋은 이웃들의 나눔이 아이들에게 포근한 겨울을 선물했네요. 추위를 거뜬히 막아주는 따뜻한 집.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멀리 멀리 퍼져갑니다. 우리 아이들의 행복한 변화 누가 만들까요? 저 고아라와 함께 여러분이 좋은 이웃이 되어주세요. 후원 문의 1599-0300 굿네이버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오늘 아침 당신이 듣고 싶은 뉴스 94.5MHz YTN 뉴스 FM 신율의 출발 새 아침. 문재인 대표가 안철수 전 대표가 제안한 혁신전대 끝내 거부했습니다. 어제 문재인 대표는 관음클럽 토론회에서 통합전대가 된다면 대표직을 내려놓겠지만 분열의 전대가 될 혁신전대는 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을 분명히 했는데요. 그러면서도 또 안철수 전 대표는 당의 창업주로 탈당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는데 이 전망 객관적인 전망일까요? 희망 섞인 바람일까요? 자, 비주류의 답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혁신전대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꾸려진 구당 모임의 멤버죠. 새정치민주연합 황주홍 의원 전화 연결합니다. 황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지 못하시잖아요 요새. 오랜만입니다. 예. 근데요 어제 문재인 네. 대표 말을 어떻게 들으셨어요? 일단은 글쎄, 전 정말 어쩌면 그래도 철저히 자기중심적일 수 있을까. 다시 정말 놀라웠어요. 저희들은 문재인 대표를 역대 야당 지도자 중에서 최악의 지도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릇이라든가 역량이라든가 포용력이라든가 실적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특히 문재인 대표만큼 한 번도 이기지 못하고 모든 선거를 연전연패한 패장이 없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그런 본인의 포용력의 부족으로 당이 지금 부동강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뭐라고 그랬습니까? 썩 잘해내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전형적인 이 전형적인 이분법적인 세계관 어제 얘기를 들어보면서 선과 악으로 나누고 자기는 선이고 그리고 두 개의 악이 있는데 하나 악은 자기를 흔드는 비주류이고 다른 하나 악은 박근혜 대통령이고 자기와 적대 관계 있는 사람들은 다 악이고 자기는 모든 게 잘하고 있고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 선이고 이런 세계관으로 과연 대중정치, 대중정당을 이끌 수 있겠나. 정말 우려스러웠습니다. 근데 이제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 정치에서 뭐 황정우 의원께서는 정치학 박사시고 정치학과 교수를 하시다가 이제 군수도 하시고 의원도 하신 건데 이 정치학에서 낙인 효과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정치에서 우리가. 네. 근데 어제 제가 좀 주목할 만한 그 발언 중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네. 탈당은 명분이 있어야 한다. 공천 불안 때문에 탈당한다면 국민이 용납하지 못한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지금 탈당 가능성과 이런 쪽을 거론하고 있는 비주류가 이 공천 불안 때문에라는 식으로 낙인을 찍는 것 아닌가라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번에 한 달 전에 광주 조선대학 가서 그 이른바 특강을 할 때 문재인 대표가
자기를 끊임없이 흔들고 당이 분란 상태에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자기 공천권을 요구하고 있는 거다. 해가지고 아주 굉장히 반발과 분노를 일으켰었습니다. 근데 어제 그 연장선상에서 똑같은 얘기를 또 한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좋다. 우리가 당에 대해 쓴소리 하는 것이 자기 공천권 요구하는 거라고 하니까 나는 그럼 공천 거부한단 말이야. 그런 뜻으로 저하고 유석엽 의원 같은 사람 같은 의원은 당무감사를 거부하기도 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적어도 유석엽과 저는 공천권 요구하고는 정반대 아니에요. 예. 오로지 당이 잘 되고 국민의 지지를 더 받기 위해선 문 대표의 살신성이 필요하고 예. 이게 분발이 필요한 그런 얘기인데 그것을 모조리 그냥 악의 세력으로 자기 이익에 집착하는 그런 아류들로 이렇게 평가하고 비판한다는 게 우선 도대체가 이 당의 대표라는 분이 어떻게 자기의 소속원들 더구나 이제 출전을 앞두고 있는 이 선수들에게 그런 혹평을 해가지고 이 경쟁력을 깎아먹을 수 있는가? 그건 너무너무 현명해요. 어제 주승용 최고위원도 이 악마가 있다 이런 표현을 최고위원직 사퇴하면서 악마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것도 좀 지나치게 자극적인 거 아니에요, 사실은? 모르겠어요. 뭐 무슨 뜻인지 그거는 이제 문재인 대표를 악마라고 한 게 아니라 저도 들었는데. 뭐 패권주의를 악마라고 얘기를 하겠죠. 우리와 우리를 분열시키는 어떤 그 패권 또 우리의 사이에 있는 거리, 우리를 자꾸만 분열시키는 어떤 그 힘 이런 것들이 이제 악마로 상징해서 표현한 거였죠. 근데 어쨌든 지금 뭐 이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계속 여러 가지 안들이 나오는데 이 조국 교수 같은 경우에는 비대위 체제의 전환을 제안을 하면서 문재인 대표 안철수 의원은 비대위원으로 참여하고 제3자가 위원장을 맡으면 어떻겠느냐. 근데 이게요, 상당한 정치 쪽의 전문가들은 이런 제안이 인재에 무슨 소용이 있느냐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지금 이제 필요한 건, 시간적으로 보더라도 이제 한 번의 대전당대회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당내에 있는 저희들만의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당 밖에 있는 신당의 여러 지도자들, 박준영, 박주선, 뭐 천정배, 정동영, 김민석 이런 분들까지 함께하는 그런 말 그대로 이제 단일 대우를 구축하기 위한 그런 원샷 전당대회가 필요한데 그러려면 문재인 대표의 퇴진이 가장 선결 조건입니다. 왜 그러냐? 밖에 있는 그분들이 문재인 대표와 친노 세력이 전면에 있는 한 대화하지 않겠다, 함께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제가 거듭 얘기하고 있지만 문 대표 본인은 억울할지 몰라도 또 본인은 정말 자기가 잘한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현실적으로 본인이 야권 대통합의 유일한 장애물과 걸림돌이 되어 있는 겁니다. 예. 그렇다면 본인이 대동단결을 위해서 대승적 결단을 해야 할 시점인 거예요. 예. 그런 뒤에 다양한 방법론이 논의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제 그 회견에서 문 대표는 정의당이라든가 천정배라든가 이런 야권 세력들하고 함께할 수 있는 전당대회가 된다면 대표직 내려놓을 수 있다. 이런 얘기했거든요. 예, 그게 이제 다시 한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언어 유희예요. 먼저 퇴진을 해야 대통합이 가능한데 왜냐하면 그분들이 문재인 대표 있는 한은 안 하겠다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더구나 정의당이 그 대상인가도 논쟁적일 뿐더러 근데 본인은 뭐냐면 내 대표로 있으면서 우선 그 사람들이 함께 한다라는 조건이 이루어지면 그때 가서 대표직을 내려놓겠다 이렇게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상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아유, 근데 있잖아요. 새정치민주연합 내에선 전당대회 이름이 전 이렇게 다양한지 몰랐어요. 통합전당대회, 혁신전당대회, 예,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전당대회, 원샷 전당대회, 발음도 안 나올 정도인데. 자. 내용은 다 같은 내용은 뭐냐면, 아까 거듭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재인 대표가 여기서 일단 살신성인을 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하지 않고는 방법이 없다고 봅니다. 그렇게 안 하면 문재인 대표는 당 대표직을 유지하면서 자기는 잠시 살는지 모르지만 저희 당은 죽습니다. 그리고 야권 내년에 4월에 총선에서 필패하는 겁니다. 새누리당에 좋은 일을 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새누리당의 정두원 의원조차 문재인 대표를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기 페이스북에다가 새누리당의 선거대책위원장이라고 그랬어요. 자기 당한테는 그렇게 고마울 수 없는 존재다.
문재인 씨가 자꾸만 도와주니까. 그런데 나라를 위해서는 나라를 망가뜨리는 망국의 주역이라고 새누리당 의원조차 그렇게 혹평을 한 겁니다. 문재인 대표 이게 본인의 그 위상과 위치와 이 평가에 대해서 좀 이제 객관적으로 좀 겸손해졌으면 좋겠어요. 아니 근데요 지금 뭐 대전당대회를 하든 원샷 전당대회를 하든 문재인 대표가 사퇴한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친노가 수적으로 우위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은 전당대회 열어도 다시 이게 친노 패권주의가 부활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건 아닌가요? 그렇게는 되지 않을 것 같고요. 예. 또 이제 그렇게 해서 만약에 당원들의 지지가 있다면 그건 불가피한 선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 저는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보는 게 예. 지금 이제 당내에서만 다시 하면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번에 이제 하나 큰 전당대회를 마지막으로 한 번 하자는 것은 아까 말씀한 밖에 있는 여러 세력들을 다 불러들여서 뭐 50대 50의 정신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하게 되면 저희가 상당히 균형 있는 그런 새로운 그 모습으로 예. 진영을 갖출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문재인 대표가 그래서 사퇴를 할 거라고 보십니까? 제가 볼 땐 안 할 것 같은데. 저는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 않을 수 없다. 네, 저는 오늘 오전 조금 뒤에 유성엽 의원하고 저하고 같이 예. 문재인 대표에 대한 징계 요청서를 제출할 계획입니다. 어떤 명목에? 대표는 한 서너 가지인데요. 첫째로는 문재인 대표가 우리의 전략적인 열세지역의 요충지역인 부산의 사상구 자기 지역구를 어렵게 당선됐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지역구를 포기했잖아요. 누구와도 상의 없이 그렇게 한 겁니다. 왜 그랬냐? 부산 사상구의 여론이 굉장히 악화가 됐습니다. 재선에 내년 총선에서 어렵다는 것이 지배적인 여론입니다. 그러니까 슬그머니 꽁무니를 뺀 거예요. 이것은 본인의 지역구도 포기한 것이지만 부산 지역을 우리가 포기한 거고 부산 경남 지역을 사실상 새누리 손해가 넘겨주는 겁니다. 이런 해당 행위가 여러분 어디에 있겠습니까? 유진산 신민당 대표 아시잖아요. 우리 신 교수님. 예. 1971년에 신민당 대표였습니다. 유진산 씨가. 그때 영등포 갑을 슬그머니 장덕진 씨가 무서워서 피해서 전국구로 가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진산 파동이라는 게 났습니다. 그래서 유진산 씨가 전국구도 못 가고 당 대표를 사퇴하지 않을 수 없고 사실상 정계를 은퇴하게 됩니다. 그런데 친노 세력이 당내에 막강하기 때문에 문재인 대표의 저런 어떻게 보면 참 비겁한 해당 행위가 유야무야 넘어가고 면접으로 발급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일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따져서 징계 절차를 밟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이것은 본인도 어제 얘기했지만 이것이 압박용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표를 압박해서 본인 스스로 용퇴하는 그런 계기를 만들기 위한 겁니다. 근데요. 문재인 대표의 퇴진만이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근데 이제 사퇴를 많이 안 했을 경우에는 탈당을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뭐 끝까지 남아서 문재인 대표, 왜냐하면 저희들의 주장과 생각이 몇 사람들의 생각이 아니잖아요. 예. 야당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지금 여당은 하나잖아요. 근데 여러 개의 야당이 나오게 되면 내년 총선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건 필패입니다. 그건 모두가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야당 대 하나의 여당으로 가려면 방법이 딱 하나 있는 거예요. 장애물이 문재인 대표 내려오면 하나의 야당으로 건설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안철수 전 대표 입장에서 볼 때에는 지금 탈당 말고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문재인 대표가 이 정도로 강하게 얘기를 했는데 그냥 거기에 주저앉아버리면 본인의 정치 생명은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대표로서는 안철수 대표가 나가기를 사실은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빨리 나가서 이 자기의 당내 지지 기반이 공고하게 그대로 지속되고 자기 세력과 자기 이 지휘로 내년 총선 가고 대선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철수가 떨어져 나가길 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나 이제 중립지대에 있는 저희들이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 거죠. 문재인 대표가 내려놔라. 그래서 분당의 이 위기를 넘기자 하고 지금 목소리를 높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문 대표의 기대와 희망과는 달리 안철수 대표가 빠른 어떤 그 최후의 선택을 하지 못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고 그러면서 동시에 문 대표가 빨리 퇴진하도록 이렇게 압력을 집중해 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지금 징계 대상이시잖아요. 당무 감사 거부하셔가지고. 예.
저희 지금 예. 감사 거부는 예. 이제 당무감사 거부 그러면은 얼른 들으시기에 예. 아니 왜 조직원이 당원이 예. 당무감사를 거부할까 이러실 텐데 이 당무감사는 지역구 현역 의원들을 걸러내기 위한 쳐내기 위한 이른바 혁신안에 대한 기초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당무감사입니다. 예, 그래서 이번 혁신안이라는 것이 김상곤과 문재인 두 분이 합작한 엉터리 혁신안입니다. 친노 이 당 지배 세력들에게는 다 합격을 해주고 예. 20%는 무조건 잘라내는 거기에 비판 세력인 악의 세력인 비주류들이 이제 잘라져 나가게 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있을 수 없다는 생각에서 저희가 거부를 했던 겁니다. 황종 의원께서는 전남도당 위원장이시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유성엽 의원은 전북도당 위원장이시죠? 맞죠? 네. 전남북도당 위원장 두 분이 지금 저런데 어쨌든 이게 어느 방향이든 좀 빨리 결론이 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이게 좀 아니 오죽하면 박근혜 대통령이 야당복이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좀 빨리 결정이 나야. 죄송한 일입니다. 아유, 저도 예. 제가 또 저희가 꼭 잘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다수 주민들의 여론을 저희가 경청해 보면 예. 그리고 이제 밖에 있는 신당 세력과 함께 해야만 되는데 예. 그러려면 불가피하게 문재인 대표의 퇴진이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어서 예. 그 방향으로 얘기를 해나가고 있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사정치민주연합 전남도당 위원장이시죠? 사정치민주연합 황주홍 의원이었습니다. 경제뉴스 알아보겠습니다. 최요한 경제평론가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최요한입니다. 예, 먼저 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 친환경 자동차를 늘리겠다. 이게 정부 방침인데요. 예. 국내 자동차 업계도 아마 이 방침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친환경차 개발에 분주해질 전망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예, 모양이죠?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국내 업체인 현대 기아 자동차가 예. 2020년까지 친환경 차종을 22개 차종까지 확대하기로 하는 등 이 발맞춰 대응할 계획인데요. 말씀하셨던 대로 정부가 2020년까지 친환경차를 100만 대 보급키로 하는 내용을 담은 그 예. 3차 환경 친화적 자동차 개발 및 보급 기본 계획 이거 어제 발표했거든요. 예. 그 현대기아 자동차가 올해 이제 소나타 그랜저, K5, K7 등 하이브리드 4종, 소울레이 등 전기차 2종, 소나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투싼 수소 연료 전지차 8개 차종에서 친환경차를 지금 판매하고 있습니다. 예. 이를 확대해서 2020년에는 하이브리드 12개 차종,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6개 차종, 전기차 2개 차종, 수소 전지차 2개 차종 등 22개 차종 친환경차를 내놓겠다는 구상이거든요. 예. 그러면서 다른 차량의 평균 연비도 25%까지 향상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뭐 쌍용차도 이제 SUV가 주력인데요. 예. 티볼리를 기반으로 한 전기차를 개발 중이라고 하고요. 이 차종 역시 2019년 이전에 양산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런 계획을 세워놨네요. 예. 그리고 은행이 보유한 고객 정보가 앞으로는 서면 없이 온라인상의 최초 동의만으로도 핀테크 서비스 업체에 제공될 수 있다. 이게 어떤 얘기예요? 이게 임종용 금융위원장이요. 예. 어제 그 하나은행 본점에서 열린 금융개혁 현장 점검 회의에서 최초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온라인상 최초 동의, 체크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것만으로도 은행 고객의 정보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러니까 그간 은행이 이제 금융거래 정보를 제3자인 핀테크 업체 제공하기 위해서는 예. 서면상의 동의가 필요했습니다. 예. 근데 이제는 그 서면상의 동의가 전자서명에도 해당한다. 그렇게 해석을 한 거죠. 예. 예. 고객 거래 정보를 핀테크 기업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예. 환경을 만들어서 아하. 최근 추진 중인 이제 오픈 플랫폼 안착시키겠다는 의지인데요. 이게 이제 그 최대 유효 기간은 예. 5년, 뭐 재동의 여부를 1년마다 묻게 되고요. 이 핀테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임종용 금융위원장이 결단을 내린 거네요. 그리고 10월 가계대출이 한 달 새에 11조 8천억 원이 늘어나면서 예. 사상 최대의 증가폭을 기록했다. 이게 난리 났네요. 그러니까 예? 한 달 전에도 제가 그 10월달, 9월달 얘기 말씀드릴 때도 예. 사상 최대라고 말씀드렸는데 점점 더 사상 최대입니다. 11조 8천억 원 늘어나면서
언론에서는 이거를 이제 그 고삐 풀린 가계대출이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예. 이게 지금 10월 중 가계대출 잔액이 792조 4천억 원입니다. 이게 잔액과 증가폭 모두 2003년 10월 관련 통계 집계 이후에 사상 최대치거든요. 예. 직전 사상 최대치인 올 4월에 10조 1천억 원 기록을 예. 5개월 만에 깼습니다. 아, 이런 상황에서 예. 이게 전문가들이 왜 이러냐라고 해석할 때 코리아 블랙 프라이데이 등 그 영향으로 소비가 증가하면서 신용 대출이 늘어난 데다가 예. 이 금융당국권이 제2금융권 비주택담보대출 관리 강화하면서 기타 대출 수요가 선반영된 것이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예, 최요한 경제평론가였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는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4부에서 뵙죠. 경제 사회적 약자의 고통을 덜고 사회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서민금융지원제도가 여러분의 희망의 디딤돌이 되겠습니다. 주거, 교육, 노후 대비 등 다양한 맞춤형 서민금융 상품 지원과 국민행복기금 채무 조정 등 신용회복에서 고용, 복지 연계 등을 통한 자활 지원까지 대한민국의 모든 서민들을 위한 서민금융 서비스로 언제나 서민들의 따뜻한 보금자리가 되겠습니다. 행복한 서민경제, 행복한 대한민국. 이 캠페인은 희망의 디딤돌 국민행복기금 캠코와 금융위원회가 함께합니다. 날카로운 분석, 내일을 보는 시선,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4부 순서 광고 듣고 시작하죠. 인터넷을 누르고 검색창에 입력하고 홈페이지 하단을 전화번호 어딨나? 전화번호 이건가? 복잡해! 지역번호와 114만 누르세요. 114 번호만 누르면 검색보다 쉽다 빠르다. 114. 핸드폰에선 꼭 지역번호 누르고 114. 8시 33분 15초 지나고 있는데요.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김재윤 캐스터. 네,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이 전체적으로 교통량 꾸준한 편인데요. 사고 때문에 밀리는 구간이 생겼습니다. 동부간선도로 의정부 쪽으로 가는 길 창동교 목관지점 1차로에서 추돌 사고가 발생했는데 이 뒤쪽으로 월계 1교부터 사고 지점까지 시속 10km 미만으로 정체가 상당히 심한 편이고요. 이 구간 통과하는 데만 대략 20분 정도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반대편 도심 쪽으로는 수락지하차도에서 월계 1교, 다시 월릉교부터 성동교까지 정체 서행을 반복합니다.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스포츠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최동호 스포츠 평론가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프로야구에서 포지션별로 최고의 선수한테 주어지는 상이 골든글러브죠. 그렇죠? 예. 어제 바로 이 시상식이 열렸죠? 예. 지명 타자까지 합해서 모두 10개의 포지션별로 최고의 선수들이 어제 골든글러브를 수상했거든요. 예. 이승엽 선수 대단합니다. 이 지명 타자 부분에서도 역대 최초로 10번째 수상이자 최고령 골든글러브상을 수상을 했고요. 이 투수 부분에서는 에릭 해커 선수, 또 이 포수의 양의지 선수가 골든글러브의 영광을 안았습니다. 뭐 이 밖에도 1루수의 테임즈, 2루수 나바로 선수 등이 수상의 기쁨을 안았고요. 이 팀별로 보게 되면 NC가 이 투수와 1루수, 외야수 등 4명의 선수들이 선정이 됐고, 두산이 3명, 삼성이 2명, KT가 1명의 골든글러브 수상자를 배출했는데, 역시 이 하위권 팀인 한화, 기아, 롯데, 그리고 LG에서는 한 명도 이 골든글러브 수상자를 배출하지 못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리고 이제는 NC의 박성민 선수 모양이에요. 예. 이 박성민 선수 어제 많이 울었다고 그러죠? 예, 그렇습니다. 뭐 선수이기 이전에 인간이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었거든요. 이 박성민 선수가 2004년에 삼성에 입단해서 삼성에서만 10년을 뛰었던 선수입니다. 네. 특히 이 손동열 감독이 삼성 맡았을 때 삼성의 이 미래를 보고 육성했던 선수거든요. 네. 그런데 삼성에서 기대대로 잘 성장을 했다가 이번에 FA 선수로 역대 최고 몸값이죠. 이 96억 원을 받고서 NC로 옮긴 겁니다. 근데 이 선수로서는 뭐 최고 몸값 받고 팀 옮기는 거 이거 당연하겠죠. 그런데 인간적으로는 이 팬들하고 헤어지는 게 이게 굉장히 좀 마음이 아픈 겁니다. 선수들하고도 정이 들었고요.
그래서 어제 이 수상 소감을 말할 때 제일 먼저 그동안 사랑해주신 삼성 팬들에게 감사드린다는 말을 하면서 결국에 눈물을 흘리기도 했는데 NC에서도 잘하면 삼성 팬들이 이 박성민 선수 더 많이 아껴줄 거라고 믿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유격수 부문에서 수상한 김재호 선수요. 예. 어제 프로포즈까지 한 모양이죠. 김재호 선수는 어제 이 시상식이 좀 예. 사진 가득한 이 시상식이 됐다라고 보는데요. 예. 간단하게 이제 수상 소감을 밝힌 뒤에 아직 프로포즈 못했는데 이 자리에 예비 신부가 와 있다. 정말 사랑하고 앞으로도 더 열심히 사랑하겠다. 이렇게 말하면서 멋진 프로포즈를 하기도 했습니다. 예, 또 프로농구는 말이에요. 예. 올스타전 팬 투표가 한창이라고 하는데 불법 스포츠 도박으로 징계를 받았던 선수들이 올스타 후보에 포함돼서 지금 좀 말이 많은 모양이에요. 예, 이 다음 달 10일에 올스타전이 열리거든요. 그래서 어제부터 이제 올스타 팬투표가 시작이 된 겁니다. 예. 이 구단에서 6명씩 올스타 후보를 추천받아서 모두 60명을 대상으로 이제 팬들이 투표를 해서 올스타를 뽑게 되는데 예. 이 문제는 이 대학 시절에 불법 스포츠 도박을 한 혐의로 20경기 출전 정지, 이 징계를 받았던 선수들이 이 올스타 후보에 포함이 됐다는 거거든요. 예. 이 한국농구연맹 이 KBL 측에서는 이미 징계를 받았고 팬들의 이 심판을 받는다는 의미에서 올스타 후보로 선정했다 이렇게 밝혔는데 일부에서는 이 징계가 지난달에야 풀리고 사안의 그 엄중함을 살펴봤을 때 좀 더 자숙하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 올스타전 출전은 무리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는 있는데 이런 지적도 일리는 있다고 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최동원 스포츠 평론가였습니다. 역사의 시선으로 뉴스를 읽어봅니다. 히스토리 뉴스. 사법시험 폐지 시기를 2017년에서 2021년으로 4년 유예한다는 법무부 발표. 그런데 또 아직 확정된 바가 없다. 지금 이런 것이 법무부의 입장인데요. 어쨌든 이것을 계기로 해서 로스쿨 문제 그리고 사법시험 문제 다시금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이 사법시험. 그동안 계층 간의 사다리 역할을 하고 금수저에만 기회를 주는 그런 사회를 조금 극복할 수 있는 수단이다. 이런 얘기들을 할 수 있었는데요. 또 반대로 물론 고시낭인을 양산한다는 반대 주장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생각해 볼 부분은 역사 속의 관료 선출 제도를 통해서 한번 지금의 오늘을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히스토리 뉴스 오늘도 역사학자 전우영 박사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우리가 관료, 이, 충원제도, 예? 선출제도가 아니죠. 충원제도. 관료 충원제도 하면은 과거죠, 과거. 전 과거밖에 생각이 안 나요. 예? 과거 시험 아닙니까? 글쎄, 관료라고 하는 개념을 좀 정확하게 예. 요즘하고는 좀 달리 봐야 되겠죠. 왕의 노비다, 왕의 노복이다, 왕의 종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고대적 인식이었고요. 예. 그 인식이 굉장히 오래 갔기 때문에 과거 제도가 시행되기 시작한 것은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지금으로부터 한 1000여 년 전, 그러니까 기원후 958년에 중국 사람, 호주 사람 쌍기라는 사람이 고려에 와서 고려 광종 때 건의함으로도 처음 시행되었다고 하고요. 그렇다 그때 시행됐을 때도 과거가 관리를 뽑는 가장 주요하고 기본적인 방식은 아니었습니다. 되게 이제 왕이 자기 마음대로 쓰는 거니까 아름아름해서 아는 사람들 뽑아 쓰는 것이 기본적인 충원 방식이었고요. 좀 이제 사람의 좀 성적이랄까요? 아니면 이제 식견이랄까요? 이런 거를 시험으로 테스트해서 뽑는 제도는 그때부터 시작되어서 조선시대에 와서 제대로 정비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근데 과거 제도도 변했겠죠. 그 옛날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변했다고 하는 거야 이제 과목이 변하는 정도. 시부, 송책 그래서 글 잘 짓는 사람, 재술관이 명경관이 글 잘 읽는 사람, 잘 해석하는 사람 이런 식으로 이제 보던 것을 구체적으로 이제 어떤 부분에
좀 특장점이 있는가를 고르는 것으로 바뀐다든가 하는 것들이 있었고요. 이제 고위 문관이죠. 고위 문관을 뽑는 과거가 있고, 문과라고 하고, 무반을 뽑는 무과가 있었고, 그 밖에 이제 각종 전문 기술직을 뽑는 잡과가 있었고요. 또 과거가 아니고 그냥 테스트만 해서 이제 즉흥적인 테스트를 해서 뽑는 걸로 취재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예? 취재. 예. 재주 있는 사람을 뽑는다 이런 뜻인데, 뭐 대표적으로 이제 하급 의관이라든가 역관이라든가. 하급 의관이면 이제 허준 같은 사람이죠. 그죠? 뭐 처음에 들어갈 때 이제 그죠? 그런 예. 거죠. 그런 사람들은 이제 뭘 잘 외웠는지, 뭐 침은 놓을 줄 아는지, 뭐 이런 정도 간단히 테스트해서 뽑는 경우도 있었고 그렇습니다. 여러 종류의 이제 시험이 있었죠. 지금 말씀하신 거 쭉 들어보면은 말이에요. 예를 들면은 의관을 뽑는다, 잡과를 뽑는다. 이런 쪽은 중인들도 응시가 가능했죠. 중인 그런 그죠? 취재로 뽑는 자리들이 다 중인직이죠. 예. 그런데 이제 과거 중에서 다른 거는 고위직 같은 뭐 오늘날 치면 한 5급 이상. 예. 이건 양반들만 치는 거 아니에요? 대과라고 하는데요. 예. 큰 과거죠. 여러 과거가 있는데 그중 대과라고 하는데 이저 굉장히 오랫동안 이제 한국 역사학에서 논란이 되어 왔던 점입니다. 그러니까 규정상으로는 내외조 4대 이내에 현관이 있어야 응시 자격을 주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좀 어려운 말이지만 그러니까 자기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이제 고조 할아버지 사이 또는 이제 외가 쪽으로 또 4대 이 중에서 한 명이라도 실제로 관직을 임명한 사람이 있어야 과거 그 시험 볼 자격을 준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명문화되어 있었고요. 이런 자격 제한 때문에 이게 이제 양반이냐 이 정도 내외조 4대 중에 한 명 정도 현관이 끼어 있는 게 아니면 뭐 어지간한 평민도 양민도 여기에 응시할 수 있었느냐 이걸 가지고 오랫동안 논란이 되어 왔죠. 그래서 양반 신분이 정말 구체적으로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이제 이렇게 양반이라고 부르는 것이 문반과 무반을 합친 거거든요. 그러니까 양 아니에요? 그렇죠. 예. 이렇게 합친 거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강력한 규제였느냐 아니었느냐는 좀 논란의 여지가 남아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근데 그게 논란이 되는 거는 그게 중요하다는 얘기고 그게 중요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흔히 뭐 헬긴이나 로렌츠 폰슈타인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계급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사실은 이게 영속이 된 거거든요. 계속. 대를 물려가지고. 근데 만일 양반만 뭐 양반이 아니라도 볼 수 있다면 사실 우리나라에서 그때 계급 사회가 존재했느냐라는 얘기에 대해서도 한번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논란이 좀 많이 벌어졌던 거죠. 그러니까 조선 초기 같은 경우에는 아예 이제 나라를 새로 개창했으니까 뭐 그런 그 규정을 적용하기가 좀 쉽지 않았다. 그래서 대개 양민들이 일하면 다 이제 관과시험 볼 수 있었다. 근데 이제 그 지배층들이 자기들 내부의 기득권이라든가 특권이라든가 이런 걸 세습하기 위해서 좀 집안 단속을 하는 거죠. 혈통이 떨어지는 사람들과 자기들이 보기에 혼인을 안 한다든가 이제 혼인망이 폐쇄화되고 사회적 관계망, 사회적 네트워크가 폐쇄적이고 좀 고립화되면서 점점 이제 이런 그 원래 특권 신분이 아니었었는데 관직을 배출하는 계급이 소수화되고 가문이 소수화되고 특권화한다.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조선 초기에는 이제 계급적 제한이 약했었는데 후기를 갈수록 이제 계급적 제한이 강해졌다. 이렇게 보는 것이 조금 다소설인 것 같습니다. 그 박사님 음서제도 있었지 않나요? 예. 음서라는 게 이제 그것도 아름아름 연출 배경 연출이라기보다는 이제 고위 관료들의 경우에는 이제 관직이 상이기 때문에 자식 중에 이제 한 사람 정도 과거를 거치지 않고도 벼슬할 수 있게 해주는 이제 그런 제도였던 거죠. 근데 뭐 어쨌든 모든 제도가 다 좀 그런데 사실 얘기 잠깐만 한다면 지금 이게 그 참 묘한 게 말이에요. 지금 자녀들 취업 청탁 의혹입니다. 이건 의혹을 받고 있는 경우도 로스쿨 출신 자녀에 관한 문제고 지금 자녀의 졸업 문제를 가지고 부탁을 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바로 사정심리위원회 중진의 신기남 의원 문제도 로스쿨 문제고요. 이게요 다 대부분이 문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게 로스쿨이에요. 이게 우연의 일치일까요? 뭐라고 보십니까? 근대법 우리나라만 그런 건 아니고요. 근대 세계에서 이제 두 가지 학문이라고 불러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두 가지 기능이라고 불러야 될지 학문이라고 불러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좀
특출나게 사회적 평가를 받게 되는 거죠. 예. 이제 하나가 법학이고 하나가 의학입니다. 뭐 세계적인 현상이죠. 맞습니다. 법학과 의학이 가장 이제 중요시되고 가장 많은 인기를 누리는 것이. 근데 뭐 그런 부분들이 쉽게 말하면 이제 뭐랄까요? 이제 철밥통이랄까요? 아니 평생 직업이랄까요? 이런 것들과 연결이 되고 안정적이고 소득 높은 그런 이제 인생 그런 삶을 이제 보장하기 때문에 그걸 둘러싸 이제 경쟁이 치열해지고 경쟁이 치열해지다 보면 이제 좀 편하게 이기려고 하는 예. 그런 심리가 작동하고 또 그런 것이 권력으로서 이제 편하게 만들 수 있는 여건이 되는 시대 사회라면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뭐 이런 거 지금 언제나 어느 사회에서나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현실적인 과제는 오히려 이제 어떤 특정 직업군 뭐 것이 갖는 사회적 기능이 이제 분명히 중요한 면이 있지만 직업군의 좀 특별한 성질을 좀 약화시키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는 사실 사회적 신뢰에 관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게 우리나라에서 그나마 사회적 신뢰를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면 국가 시험이에요. 그나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는 대학 시험도 그냥 예전처럼 예비고사 본고사 치고 들어가든지 학력고사를 하나 하든지 이런 생각도 많이 갔는데 참 씁쓸합니다 진짜. 로스쿨 뭐 다니는 학생들 다 좀 훌륭한 학생들일 텐데 일부 몇 명이 의욕을 자꾸 만들고 있다라는 사실. 그래서 사실 피해를 보고 있다는 사실이 좀 안타깝기도 하지만 모르겠어요. 근데 뭐 사실 모든 제도가 다 문제는 있죠. 이 과거 제도도 문제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예? 부정행위도 하고 막. 부정행위도 하고 정도가 아니고.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렇죠. 일단 이게 권력의 일탈이랄까요. 이제 압력을 넣는 관행 자체가 세상 일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에 하면은 이거는 이제 부정행위고요. 이게 눈 감아려서 두 번째가 되면 일단 관행이 되고. 관행이 된 거죠. 세 번째부터는 아예 이제 시비 걸 이유가 없는 문화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과거 시험에서도 이제 조선시대 과거라고 하는 것이 이제 관직에 대한 이제 뭐가 접근길이 가장 이제 대표적인 걸 길이었고 음서로 관직에 오른다 하더라도 출세에는 제약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최고직까지 올라가려면 반드시 과거를 거쳐야 하니까. 일종의 특채는 한계가 있고 공채를 그렇죠. 끝까지 간다. 말씀드렸듯이.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음서로 관직에 오른 사람들 과거를 또 보거든요. 근데 이제 뭐 관직에 올랐던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주변에 있는 인맥이 있으니까 과거 시험에서 가장 흔했던 것은 이제 뭐 시험 문제 사전 유출 이런 것들일 거고요. 이제 사전 유출. 예. 정약용 시대 순조년간이나 이쯤 되면 세도정 시기가 되면 아예 그럴 필요도 없어서 대리시험. 맞아요. 아예 사람을 데리고 가요. 데리고 가서 글 잘 짓는 사람 따로 데리고 가고 글씨 잘 쓰는 사람 따로 데리고 가서 본인은 그냥 나왔습니다라고 이제 출석만 하고 시험은 다른 사람들이 보게 돼서 고정년간 되면 그게 아예 관행이 돼버립니다. 문화가 돼서 과거 시험을 실제로 치는 거는 중인층에서 치고 양반들은 그냥 가만히 앉아서 중인층 돈 주고 사는 거죠. 대리시험자를 돈 주고 사고 양반층은 가만히 앉아서 이제 과거 시험에 합격하는 그런 게 하나의 관행이 되고 아무도 이제 그러려니 하고 문제 삼지 않는 그런 시대가 돼버렸던 거죠. 그러니까 뭐 이제 내부적으로 이미 골문 걸 넘어서 썩어버려 있었던 그런 상황까지 이제 난장판이라는 단어도 여기서 나온 거 아니에요? 난장이라고 하는 건 이제 시장통이고요. 시장통. 예, 과장이 아니고 이제 과장 자체가 또 어지러워져서 난장이라는 말로 쓰고 했었던 거죠. 같이 쓰는 거니까. 아니 제가 YTN 역사 이야기 고거 TV에서 잠깐 나온 거기서 배운 건데 아니 그게 아주 상식에 도움이 많이 주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이게 금수저를 위한 제도로 전락될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예를 들면 누구 글 잘 쓰는 사람 데리고 가고 뭘 데리고 가고 이거 다 돈 아닙니까? 이거? 전락이 아니라 아주 강력하다. 기재가 됐던 것이고요. 시스템이 됐던 것이라서 실제로 과거를 그런 이제 변화의 시대에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시골에서는 예전 같으면 이제 뭐 한 두어 차례 보면 똑똑하다고 소문이 나서 과거 시험에 합격할 거라고 기대했던 사람이 그런 식으로 이제 부정한 합격자들이 앞서 뽑히니까 뭐 이제 고정년간에 오면은 뭐 나이가 허였답니다. 죄송합니다. 머리가 허연 나이 든 노인들. 나이가 괜찮아요. 머리가 허연 나이 든 노인들이 과거 시험장에 나서 과거 시험 치르는 장면들. 평생을 과거 시험에 매달려서 뭐 별것을 하려는 것도 아니고 합격장 한 장 얻으려고 그렇게 오는 사람들이 이제 줄줄이 늘어나는 이런 현상이 뭐 일반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도 고시낭인 비슷한 게 이제 생겼다 이렇게 볼 수 있나요? 낭인이라기보다는 그건 낭인도 아니죠. 뭐 할 게. 고시 화석 그러면. 그렇죠. 네? 뭐 화석이라고 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과거 시험에 급제하는 것이 이제 인생의 목표. 그게 한 사람이라도 급제자가 나와야 이제 시골에서나마 양반이라는 지위를 유지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자, 그 고시 얘기, 고시낭인, 고시 화석 얘기까지 나왔는데 지금 말이에요. 고시가 이게 언제부터 시작한 거예요? 고등고시라는 이름의 준말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건 이제 고등문관 시험이라고 하는 일제강점기 일본 제도도 일본에서도 사실 이 제도를 만든 것이 그 이전까지 일본이 이제 메이지 유신으로 근대 국가가 됐다 하지만 그 이전까지 이제 막부 체제에서 다이묘들이 지배하는 분권 국가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이묘들이 그 메이지 유신 이후에도 이제 자기 지분 파벌, 그러니까 파벌이라기보다는 이제 족벌이죠. 이제 지역벌이고 그 내부에서 사람들을 이제 그 중앙 정부에 집어넣기 위한 그런 천거 방법들이 많이 쓰였다가 이제 중앙 집권화, 그러니까 천황제 국가를 건설하기 위해서 이 다이묘들의 중간 개입을 배제하겠다라는 차원에서 이제 지벌이라든가 출신 지역이라든가 이런 걸 따지지 않고 공평하게 뽑는 제도를 만든다고 만든 것이 이제 고등문관 시험이었어요. 이 시험 제도를 이제 그 일본이 한국 강점 이후에 한국에다 적용해서 한국에서도 이 시험을 치르기 시작했죠. 아, 네. 그렇군요. 근데 이제 우리가 옛날에 사법고시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사법시험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고시는 수적으로 조금 뽑을 때 고시라고 그랬다가 이게 1000명 정도로 늘어나고 시험이라고 바뀐 거 아니에요? 아닌가요? 꼭 그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이제 고시라는 말 자체가 뭐 그전에도 이제 곱과 고시라고 하는 것이 중세적인 냄새고 특히 일제 냄새가. 행정은 아직도 행정고시예요. 그러니까 고등고시가 있고 일반 그 시험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고등문관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 기준으로 보면 주임관이라고 해서 요즘에는 5급 이상 관리를 뽑는 것이 고등문관 시험이고 그밖에 나머지 이제 6, 7급이랑 9급 시험도 다 시험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건 고시고 어떤 건 시험이다 이렇게 차별하는 것도 좀 문제가 있긴 하죠. 그래서 인원을 많이 뽑아서 그렇게 됐다기보다는 이 용어에 남아있는 좀 중세의 잔재 이런 걸 좀 걷어내자는 취지가 아니었던가 싶습니다. 어떤 제도든 완벽한 제도는 없습니다. 그런데 요새 이렇게 일어나는 얘기들을 보면은 어쨌든 이 사회에서요. 흑수저로 태어나도 금수저가 될 수 있는 세상을 만들고 싶은 것은 모든 이들의 바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금수저는 아니겠지만. 그렇죠. 근데 저는 사실 그런 세상을 꿈꾼다는 차원에서는 하여간 지금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논란들 좀 생각해 볼 부분이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예, 지금까지 역사학자 전우용 박사님과 함께 있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수요일 순서는 여기서 모두 줄이겠습니다. 오늘도 힘차고 밝은 하루 되시기 바라겠고요. 전 내일 아침 7시 15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신율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